한 권의 한국어 책이 미국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리입니다. 오늘도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졸업 준비를 합니다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했지만 특별한 무언가가 저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력서를 10번 고쳐도 제 이름이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몰아치는 시카고의 겨울, 저는 커다란 서점으로 몸을 피합니다. 책 냄새가 따뜻해서 잠시 숨을 고르기 좋습니다. 서점의 어학 코너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영어로 된 표지들이 행진하듯 늘어서 있고 저마다 쉬운 설명을 약속합니다. 저는 손끝으로 표지의 요철을 더듬습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발걸음은 느립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제 삶이 달라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시간도 저를 지나치지 못하고 옆에서 함께 멈춰 선 느낌입니다. 문득 눈길이 붙잡힙니다. 익숙한 알파벳들 사이에서 낯선 모양이 반짝입니다. 기역과 니은, 그리고 아, 오 같은 기호가 결을 이룹니다. 저 활자들은 알파벳의 친척이 아닌 듯합니다. 저는 책을 꺼냅니다. 표지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이 또렷합니다. 손바닥에 내려앉은 무게가 유난히 분명합니다. 마치 작은 도구 상자를 여는 기분입니다. 책을 펼쳐보니 글자가 소리로 조립되는 원리가 차분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서로 기대어 한 글자를 이루고 글자들이 줄을 서서 말을 만듭니다. 이해가 한 걸음씩 들어옵니다. 이 구조는 낯설지만 합리적입니다. 저는 머리로 설명을 따라가고 마음으로 구조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체계라는 확신이 듭니다. 설명은 어렵지 않은데 감동은 큽니다. 한 글자를 소리내 읽습니다. 가, 나다. 혀끝이 움직이는 궤적이 보이듯 선명합니다. 저는 모르는 언어를 만났는데도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길 자체가 밝습니다. 소리가 의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 사이사이에 제가 보이지 않던 저 자신을 확인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증명서가 아니라 남들이 쓰지 않는 도구를 다루는 손의 감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천천히 내립니다. 유리창 너머의 하얀 결이 도시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차갑던 공기가 가슴 안에서 따뜻해집니다. 제 안에서 작게 울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일은 낯선 이웃의 문을 노크하는 일이자 제 안에 닫힌 방문을 여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릴 때 사람은 방향을 얻습니다. 제 전공 노트가 가방 안에서 무게를 주장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공책을 꺼냅니다. 첫 장에 작은 약속을 적습니다. 한글의 모양을 손으로 그려보고 들은 소리를 입술로 따라 해봅니다. 실패가 예상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실패는 여기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 같아요. 표지가 많을수록 길은 분명해집니다. 저는 조심스러운 필압으로 자음과 모음을 적어 내려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피곤해 보입니다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저는 제게 말합니다. 남이 정한 난이도표는 제 삶의 지도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저를 증명하지 않고 어려운 길이 저를 자동으로 빛내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세계를 여는 열쇠라면 저는 그 열쇠를 직접 깎아보고 싶습니다. 다듬지 않은 열쇠라도 손에 쥐면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방에 들어오자 난방기의 온기가 천천히 번집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연필을 깎습니다. 연필 끝이 가늘어질수록 마음이 집중됩니다. 저는 오늘 배운 모양을 다시 적습니다. 제 입술이 가볍게 움직입니다. 소리가 방 안을 한 바퀴 돌아 제 귀로 돌아옵니다. 서툰 소리이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눈을 맞추고 웃을 때의 어색한 따뜻함과 닮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지만 졸음은 멀리 서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에 한 줄을 더 씁니다. 내일도 한 장을 더 넘기자고, 서둘지 말되. 멈추지 말자고, 배우는 일의 속도를 결과가 아닌 호흡에 맞추자고 다짐합니다. 문을 닫기 전에 서점에 활자 냄새와 창밖의 눈빛을 떠올립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하루의 가장 선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립니다. 지금 이 선택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빚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책을 덮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고요합니다. 저는 스탠드를 끄고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올라 서로 기대며 한 글자를 만듭니다. 낯선 소리가 어제로부터 오늘로, 오늘로부터 내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습니다. 저는 그 다리 위에 발을 올립니다. 망설임이 남아있지만 몸이 먼저 균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닻을 내립니다. 오늘은 저의 발걸음이 특별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서점에서 꺼낸 한 권의 책이 제 삶을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은 한글을 소개하는 입문서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서로 맞물려 소리를 이루는 모습은 여전히 제 눈앞에 선명합니다. 글자가 소리로, 소리가 의미로 이어지는 과정이 신기하여 마음이 설렙니다. 저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책을 펼칩니다. 손가락 끝으로 글자의 획을 더듬고 입술로 소리를 따라하며 노트를 채워 나갑니다. 가, 나, 따라. 단순한 조합이지만 생동감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연습장이 점점 가득 차고 제 안에서도 작은 변화가 자라납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방향을 몰랐던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기쁨 뒤에는 의문이 따라옵니다. 저는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청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낯선 언어에 매혹되는 걸까요? 제 룸메이트 잭은 어이없다는 듯 웃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 시간에 차라리 스페인어나 중국어를 택하라고 권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국무부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어는 영어권 학습자에게 최고 난이도인 444시간이 아니라 2200시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무게가 저를 당깁니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해내면 저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뚜렷하게 각인되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짐합니다. 언젠가 한국어로 한국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저는 학교 어학센터에서 개설한 한국어 초급 강좌에 등록합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K-팝 팬이고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강의가 시작되자 그런 생각은 사라집니다. 교수님이 교탁 앞에 서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넵니다. 교실 안이 순간 정적에 잠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떨리지만 며칠간 독학한 인사를 떠올리며 입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교실 안에 울립니다. 교수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잠시 후 미소가 번집니다. 발음이 꽤 정확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작게 불꽃을 일으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눈 덮인 캠퍼스를 천천히 걷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칩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막막한 졸업생이 아닙니다. 작은 언어의 씨앗을 품은 새로운 도전자입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분명히 살아있는 기운을 느낍니다. 방에 도착해 책상을 정리합니다. 한쪽에는 전공 서적이 쌓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막 펼친 한국어 교재가 있습니다. 두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지만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저는 오늘 배운 단어들을 다시 써보며 입으로 따라합니다. 가벼운 메아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낯선 소리들이 저를 감싸고 그 안에서 저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밤이 깊습니다. 스탠드를 끄기 전에 창문 너머의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한 줄기 확신이 마음속에서 번집니다.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오늘처럼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있는 순간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교재 속 문법과 단어는 익숙해졌고 시험에서는 꽤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실 밖으로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제 한국인과 대화할 때마다 제 말은 낯설게 들리는 듯 합니다. 오늘은 교환학생 민준과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김치찌개를 권합니다. 식당에 앉아 메뉴를 고르고 주문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음식이 나오자 저는 들뜬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 김치찌개는 매우 맛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순간 민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칩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아, 그러시군요라고 대답합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대화의 흐름이 갑자기 딱딱해진 느낌입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어색하게 들린 걸까? 사전에서 배운 표현을 정확히 썼는데 왜 자연스럽지 못할까? 한동안 국물을 떠먹으며 고민합니다. 김치찌개의 매운 향이 코끝을 찌르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데도 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며칠 뒤 어학당 수업 시간. 발표 주제가 주어지고 저는 교재에서 배운 문법을 활용해 준비합니다. 또박또박 문장을 읽어나가자 교실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집중의 기운은 아닙니다. 교수님의 얼굴에도 약간의 답답함이 스칩니다. 발표가 끝난 뒤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마이클 씨, 문법은 완벽해요. 하지만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습니다. 저녁에 방에 돌아와 일기를 씁니다.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어는 종이 위의 규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가는 다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직 그 다리를 제대로 건너지 못한 저는 강가에 멈춰 서 있는 셈입니다. 손에 쥔 교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색함이 저를 더 깊이 한국어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민준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뭐가 제일 이상해 보여?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책 같아. 말은 문법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야. 상황, 분위기, 상대방 기분까지 다 들어가야 자연스러워.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언어란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그 지점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대화를 곱씹습니다. 사전 속 문장들은 마치 박제된 새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인과의 대화는 살아있는 새의 비행 같았습니다.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진짜 숨결이 있습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단어와 문법만이 아니라 그 언어가 살아 움직이는 방식, 사람들의 마음까지 배우겠다고요. 창문 밖으로 겨울바람이 붑니다. 바람 소리 속에서 저는 다시금 제 마음을 확인합니다. 좌절은 분명 아프지만 그 아픔이 없었다면 배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어색함은 내일의 자연스러움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연필을 들어 또박또박 글자를 적어 내려갑니다. 종이 위에서 이어지는 획들은 여전히 서툴지만 제 안의 다짐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던 시기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공고였습니다. 선발 인원은 많지 않았고 경쟁률은 치열하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내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지금의 제 실력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장학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마이클,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원자가 몰려들고 선발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에 잠시 놀람과 미소가 섞였습니다. 아마도 무모하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무모함 속에서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늦게까지 자기소개서를 고치고 학업 계획서를 다듬었습니다. 작은 문장 하나에도 수십 번 손을 대며 저 자신이 왜 한국어를 배우려 하는지, 왜 한국에 가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때로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집중했고 손목은 글씨를 쓰느라 뻐근했습니다. 그러나 피로는 불만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류 속 문장들이 점점 제 마음과 닮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봉투에 담아 대사관에 제출하는 날, 저는 건물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커다란 국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제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제 안에서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네고 난 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3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다시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그러나 포기라는 단어만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다짐은 굳어졌습니다. 설령 떨어진다 해도 저는 계속 이 길을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컴퓨터 화면에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기뻐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빛으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지난 날들이 파도처럼 떠올랐고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이 한 문장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카고의 겨울 하늘이 여전히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의 하늘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설 준비를 마친 도전자였습니다. 오늘의 기쁨은 내일을 향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반드시 제대로 내딛겠다고. 한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된 뒤 긴 준비 끝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인천공항의 문이 열리자 낯선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제 귀를 압도했습니다. 교재 속에서 익숙하게 본 글자들이 간판에 가득 적혀 있었지만 빠른 발음으로 흘러가는 소리들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항 안내 도우미가 제게 다가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택시에 오르자 현실이 곧 다가왔습니다. 기사님의 빠른 사투리,
생소한 억양은 제가 아는 한국어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대답을 더듬었습니다. 간신히 주소를 건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낯선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도로 위의 표지판, 건물의 이름들 모두가 저를 시험하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어학당의 첫 수업날 레벨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시험관은 제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6급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순간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높임법을 배워봅시다. 상황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칠판 위에 복잡한 예문이 적히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대답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따라 적었지만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상황마다 달라진다는 사실은 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교실에 홀로 남아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어에서는 정해진 문장을 쓰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어는 상대방의 나이, 지위, 친밀도에 따라 같은 의미도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의 결을 담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기숙사에서 나와 도심을 걸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 앞에 서서 떡볶이를 주문하려는데 상인이 던지는 질문의 억양을 이해하지 못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지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손짓으로 대답을 하고 음식을 건네받았습니다. 떡볶이의 매운맛이 입안을 채웠지만 속은 쓸쓸했습니다. 교재 속에서는 분명히 준비된 문장들이 있었는데 실제 상황 앞에서는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밤에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언어, 그리고 낯선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혼란은 곧 배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들은 높임법 문장을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한 줄씩 적어 내려갈 때마다 제 안에서 다짐이 단단해졌습니다. 서툴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이곳에서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 생활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기초적인 불편함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도 익숙해졌고 편의점에서 간단히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도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첫 학기 수업이 시작되자 또 다른 벽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교수님의 말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국제정치학 전공 용어들이 섞인 긴 문장을 받아 적으며 저는 손이 따라가지 못할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첫 발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익숙했던 방식대로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명확히 나누고 첫째, 둘째, 셋째로 차례를 붙였습니다. 발표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탁 앞에 섰습니다. 또박또박 문장을 읽어나갔지만 교실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박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선배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 발표 잘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바로 결론부터 말하면 조금 딱딱하게 들려요. 듣는 사람의 기분도 생각해야 하고 여운을 두는 게 좋아요.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법적 오류도 내용의 빈틈도 없는데 단지 방식의 차이 때문에 공감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제 노트에는 빼곡한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곧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어로는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 장점이지만 한국어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차가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제겐 큰 혼란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별 과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자리였는데 의견을 내자마자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근거로 직설적으로 주장했을 뿐이지만 상대방은 당황한 듯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흐름을 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자책했습니다. 단어를 몰라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지 못해서 막히고 있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끝내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의 교재는 여전히 규칙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규칙 너머에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들 사이에는 언어가 아니라 문화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좌절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들은 선배의 충고, 교수님의 반응, 조별 과제의 공기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다짐을 적었습니다. 언어는 문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상대의 기분을 읽고 말 속에 숨은 의미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서툴더라도 이 벽을 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창문에 흔들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분주했지만 제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작은 결심을 키웠습니다. 오늘의 불안은 내일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흔들리는 다리 위에 서 있더라도 발을 내딛어야만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며 언어와 문화의 벽을 부딪고 또 넘어서는 과정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대학원 3학기 때 찾아왔습니다. 미국 교수와 한국 기업이 함께하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학생이 아니라 연구자이자 조율자의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한국어가 진짜로 통하는지, 한국 사회 속에서 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미팅 날 회의실 공기는 긴장으로 무거웠습니다. 미국 교수는 곧장 자료를 펼치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예산은 6개월 동안 이만큼 필요합니다. 교수의 말은 분명했지만 한국 측 담당자들의 얼굴은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직설적인 언어가 한국에서는 때때로 압박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는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보충하자면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양쪽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일정이나 방식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한국 측 담당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일정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겉으로는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곧 아직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임을 이해했습니다. 그 대답을 놓치지 않고 저는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완 자료를 준비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언어 너머의 신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미국 교수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내가 없었으면 이 미팅은 망했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년 동안 한국어로 살아왔거든요.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저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시험 과목이 아니라 제가 숨쉬는 공기처럼 제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를 건너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불빛은 강물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2해 전 서점에서 우연히 한글 교재를 펼쳐보던 청년의 얼굴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낯설지만 익숙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좌절과 혼란을 지나 이제는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기를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대학원 졸업식 날입니다. 강당 안은 졸업가운을 입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자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마이클리 학생, 우수논문상 수상. 순간 박수 소리가 밀려와 제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상장을 받는 동안 제 안에서 수많은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눈 내리던 시카고의 서점, 민중과의 어색했던 식사, 장학금 결과, 메일을 읽던 순간, 발표에서 고개를 숙였던 기억, 그리고 국제 프로젝트에서의 긴장된 회의실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져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열린 작은 파티에서 지도 교수님이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이제는 우리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곁에 있던 후배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저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따뜻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어는 제게 시험 과목이 아니라 제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언어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도시의 불빛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가 군데군데 달아 있었지만 안에는 처음 썼던 한글 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다. 서툰 획과 흔들린 글씨가 저를 향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 글자들이 지금의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한국 이름을 하나 지었어. 이민혁이라고.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다, 이민혁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 순간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부모님의 응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삶을 인정해주는 증표였습니다. 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클리인 동시에 이민혁이기도 했습니다. 두 이름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지탱하며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새로운 저 자신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언어가 저를 다시 빚어낸 것입니다. 한강의 물결은 밤하늘의 별빛을 닮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저를 한국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